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륙의 강국이라 자칭하는 국가에서 생방송 중 기자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소국이라 취급하는 어느 나라의 취재 과정을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는 충격의 도가니 힙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연을 통하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NC 경제 채널에서 15년 동안 베테랑 기자로 근무하는 리웨이입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라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경제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제 마음속에는 자꾸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이제 몰락하고 있어요. 중국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나라죠.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시청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수긍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났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항상 비웃음을 띠곤 했죠. 리웨이, 너무 한국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래도 그들은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잖아요. 후배 장펑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초라한 나라일 뿐이야. 그렇게 단정지어 말했지만 사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 판단은 모두 중국 소셜미디어와 뉴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문득 기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찔렀어요.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한국의 실상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충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스튜디오를 나오는 저를 장펑이 따라왔습니다. 선배, 정말 한국에 가실 건가요? 요즘 한국은 반중 정서가 심하다고 하던데요. 장펑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기자야.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고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채로 한국 취재를 준비하는 동안 내면의 갈등은 더욱 커져갔어요. 한국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일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발 전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리웨이, 넌 항상 진실만을 추구해왔잖아. 이번에도 그래야 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을 리가 없어라는 강한 확신도 있었죠. 이런 모순된 감정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첨단 시설들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공항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저는 영어로 말을 건넸어요.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기사가 중국어로 대답한 거예요. 손님, 중국에서 오셨군요. 서울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중국어를 구사하는 한국 택시 기사라니.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중국어 수준이 꽤 능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호텔이에요. 택시가 움직이는 동안 기사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서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당혹스러웠지만 대화에 응했어요.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기자인데 한국을 취재하러 왔어요. 기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기자시군요. 한국에 대해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제가 말을 망설이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한국 경제에 대해 취재하시는 건가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중국에서 방송했던 몰락하는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내적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급한 마음에 장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펑, 큰일 났어. 지갑을 잃어버렸어. 뭐라고요? 지갑을요? 선배, 그거 정말 심각한데 한국에서 지갑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외국인이라면 더욱. 장펑의 말은 제 불안감을 더욱 커지게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갑자기 적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갑이 없으면 남은 취재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카드로 결제해야 할 곳도 많고 신분증이 필요한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지금 마주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친절함, 발전된 도시 환경, 효율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초라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고 지갑 분실이라는 위기 상황은 그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공항, 택시, 호텔 로비, 어디에서든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특히 낯선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제 내면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출근하고 도시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인가? 중국에서라면 지갑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럴까요? 호텔방을 나서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제 갔던 곳들을 모두 다시 찾아가 지갑을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로비에 내려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혹시 택시 번호는 기억하세요? 저희가 택시 회사에 연락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에는 택시 번호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걱정 마세요. 공항에서도 분실물 센터가 있으니 연락해보세요. 한국은 분실물 회수율이 꽤 높은 편이랍니다. 그녀의 말에 약간의 희망이 생겼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실제로 그럴까? 아니면 그저 외국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일까?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이 제가 중국에서 방송했던 몰락하는 한국의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분실물 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접수된 지갑이 없네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확인해 드릴게요.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역시 찾기 어렵겠죠. 연락처를 남기고 공항을 나오는 순간 갑자기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취재들이 모두 예정되어 있는데 신분증도 없고 카드도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 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가 기자로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어. 이 생각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방송에서 자신 있게 말했던 초라한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주변의 소문과 편견에 의존해 판단했던 거죠. 내가 진정한 기자였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는 사실에 기반해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고 거짓된 이미지를 전파했던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자로서의 정체성, 자부심의 상실이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된 취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내면의 혼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라도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아야 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갑은 잃어버렸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은 잃지 말아야 해요. 진실을 찾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깊은 내적 갈등과 회의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들렀던 카페에도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프런트에 가려는 순간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리웨이 씨, 잠시만요.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전화가 왔어요. 손님의 지갑을 찾았다고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갑을 찾았다고요? 정말일까요? 정말요? 어떻게 제 지갑인 줄 알았죠?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갑 안에 있던 호텔 카드키와 명함을 보고 저희 호텔로 연락했다고 해요. 지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어제 제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하던 직원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 어제 오신 중국분이시죠? 지갑 찾으러 오셨나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냈습니다. 틀림없는 제 지갑이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손님이 가신 후에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의자 밑에서 발견했어요. 지갑 안에 있던 명함과 호텔 카드를 보고 호텔로 연락했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현금, 카드, 신분증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한 푼도 빠지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정직함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직원은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했죠. 별 말씀을요. 한국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니까요. 카페를 나오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갑 안에 현금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 텐데 말이에요. 이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삼성전자 본사 방문 일정이 있었어요. 지갑을 되찾은 기쁨과 함께 한국의 대표 기업을 취재할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의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곳이 바로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심장부구나.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웨이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삼성전자의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투어가 시작되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최첨단 기술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제품들, 이것이 제가 초라하다고 말했던 나라의 모습일까요? 특히 반도체 연구시설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순간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현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을 따라오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격차가 있죠. 안내원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중국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갑을 되찾은 경험과 삼성전자에서 목격한 한국의 기술력, 이 두 가지 사건은 제 인식을 완전히 가장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시민들의 높은 도덕성과 정직함,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초라한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앞으로의 취재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고 전달해야 할 때였어요.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았다는 기쁨도 컸습니다. 한국, 너는 정말 놀라운 나라구나.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삼성전자 방문 다음 날 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의 기술력을 취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였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어제의 경험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에서 방송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현대자동차의 연구원 김민수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리웨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미래 모빌리티 연구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수소차 기술 연구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잡한 장비들과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희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차를 양산했습니다. 지금은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김민수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연구실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저희 연구팀에는 중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협력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죠.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중국은 외국 기술을 배우려 하지 외국 인재를 영입해 함께 일하는 문화는 부족한데 묘한 열등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배울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자율주행차 테스트 센터였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도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했고 레벨 4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이런 첨단 기술을 보며 저는 중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진실과 다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전기차 배터리 연구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김민수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죠. 중국과의 비교를 언급했을 때 저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현대자동차 방문을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서울의 스타트업 밸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판교라는 곳이었어요. 수많은 기술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고 있었죠. 리웨이 기자님, 저희 스타트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진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에 진출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가 세계 시장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또 다른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죠. 저희 기술은 중국의 큰 금융회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베이징으로 투자 유치 미팅을 갈 예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세계 시장을 향한 개방적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작은 내수 시장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이것이 제가 초라하다고 말했던 나라의 모습이었나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컸습니다. 취재 나흘째, 저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왔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경제 분석가 박소연은 한국 경제의 역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위기까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죠. 박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중국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했던 한국 경제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물론 한국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한국은 사회적 문제를 숨기지 않고 직면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무역협회 방문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가방 안 주머니까지 뒤져봐도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죠. 또 물건을 잃어버렸네. 지갑 분실 때의 경험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덜 당황스러웠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즉시 도움을 주려 했어요. 손님, 혹시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사용한 곳이 어디신가요? 저희가 찾아볼게요. 저는 생각해보니 무역협회에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식당 직원은 바로 무역협회에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네. 중국에서 오신 리웨이 기자님 핸드폰을 찾고 계세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무역협회 안내데스크에 핸드폰이 보관되어 있대요. 누군가 주워서 맡겨두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인의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곧바로 무역협회로 돌아가 핸드폰을 찾았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친절하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했죠. 청소 직원분이 회의실에서 발견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잠금 화면에 중국어가 써 있어서 아마 외국인 분의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핸드폰을 돌려받으며 저는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번째로 물건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경험을 하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세계적인 기술력, 혁신적인 스타트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친절한 시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가 알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방송할 때 말했던 초라한 나라라는 표현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어요. 기자로서의 부끄러움과 함께 진실을 알게 된 기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것은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이었을 뿐이야. 이제 저는 남은 취재 일정 동안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 중국 시청자들에게 정직하게 전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고 기자로서의 양심을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방송국 KBS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미디어 종사자로서 한국의 방송 문화와 철학이 궁금했어요. KBS에서 만난 선임 프로듀서 정현우는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웨이 기자님, 중국 CNC에서 오셨군요. 저희 방송국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정현우는 먼저 뉴스룸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희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다양한 시각의 제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한쪽 의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으려 노력하죠. 이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해온 방송은 얼마나 균형 잡혀 있었나요? 한국에 대한 보도는 얼마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사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PD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희는 최근 경제 위기의 진실이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다루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했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과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미디어는 주로 성과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의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KBS 투어의 마지막은 국제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기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다른 나라를 보도할 때 그 나라의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방송했던 내용은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향됐었나요?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만 강조하고 혁신과 성장의 측면은 완전히 무시했었죠. KBS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이번 취재 여행을 통해 제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기자로서의 자세와 가치관까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자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을 균형 있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해. 이런 깨달음과 함께 저는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주제를 취재하든 편견 없이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취재 여행이 아니라 기자로서의 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전환점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변화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기자의 역할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전할 차례야.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방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편집실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검토하며 어떻게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전달할지 고민했어요. 많은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리웨이, 이번에는 한국의 어떤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한 동료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력, 정직한 시민의식, 그리고 균형 잡힌 미디어 문화까지. 방송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지난 5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갑을 되찾았던 순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서 본 첨단 기술, 그리고 KBS에서 배운 균형 잡힌 보도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진실되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 벅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저는 편견 없이 제가 본 그대로의 한국을 이야기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기업들, 정직하고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미디어 문화까지.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나 사회를 판단할 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방송이 끝난 후 여러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제가 한국 편이 되었다며 비난했지만 많은 이들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지지를 보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장펑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선배, 정말 멋진 방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배가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방송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언젠가 직접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장펑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명의 시청자, 특히 후배 기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방송은 중국 내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다른 나라를 취재할 때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려 노력하기 시작했고, 일부 시청자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편적인 정보와 편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실을 바라보는 진정한 기자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과 직업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다음 취재지를 향해 출발하며 생각합니다. 지갑을 찾아준 카페 직원, 핸드폰을 보관해준 무역협회 직원, 그리고 저에게 균형 잡힌 보도의 가치를 가르쳐준 KBS의 기자들, 이 모든 분들의 정직함과 친절함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한국,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동살롱은 더 따뜻하고 감동 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행복하세요.